AI 거품 논란 재점화와 미국 경기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3,9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와 금,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자금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에서만 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말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미래 뉴스테이의 임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11호 대책 이후 분양 전환 시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2년 임대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4,000선 밑으로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오늘도 8일 만에 장중 3,900선을 내주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고 미국 경기 부전 우려까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되는 대표적인 기술주인 이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이번 AI 거품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1%대 하락으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이달 들어 10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주는 12월 유동성 기대감도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좀 얇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4월부터 조정 없이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700선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우려스러운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 초반 3,9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유입에 낙폭을 줄이면서 0.61% 내린 3,929.51에 장을 마쳤습니다. 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째 하락한 영향입니다. 시장의 시간은 내일 새벽 나오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AI 시장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예상치를 넘는 실적과 앞으로 전망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유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위원들의 태도도 주목됩니다. 가이던스와 이제 향후 AI 업황에 대한 좀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리고 12월 달에 FMC에서 금리 결정이 나오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주 비중을 좀 높여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도 0.84% 내린 871.32에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제도 도입 8년 만에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IMA는 증권사가 이 원금을 보전해주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 달 안으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종합투자계좌 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습니다. IMA는 고객의 자금을 모아 증권사가 재량으로 운용하는 투자 1위명 계좌입니다. 단기간에 확정금리를 주는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장기 변동 수익형 상품입니다. IMA는 중도 인출 제한이 있는 대신 증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원금과 수익을 책임집니다. 증권사가 극심한 부실에 빠지는 예외적 상황만 아니라면 원금이 보호되고 은행 예금과 달리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중수익을 추구하는 장기 운용 대안입니다. 당국이 예금과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주식과 채권, 이런 기업금융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은행 예금,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한 투자로 이어졌던 부분들을 이제 자본시장으로 대거 옮기는 그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IMA와 유사하게 예금성 자금을 투자성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신 NISA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의 장기 일임형 자산관리 모델인 랩 어카운트는 신 NISA 논의가 시작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63% 급성장했습니다. IMA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새로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상품의 특징은 이 원금은 증권사가 보존해주는 대신에 펀드처럼 운영하면서 수익을 추구합니다. 은행처럼 정해진 이자가 아니라 투자 방식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대 수익률을 보인다는 건데, 그럼 어떤 종류의 상품이 있고 또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엄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종합투자계좌 IMA는 고객 자금을 모아 증권사가 투자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보전 의무가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과 수익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의무 비율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데 크게 3가지 형태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만약 연 6에서 8%대 고수익을 원한다면 만기를 길게 잡고 벤처 지분, 프리 IPO 등에 투자하는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일반 회사채 대비 높은 연 5%대 수익률을 원한다면 A3급 이상 전단체 등에 투자하는 중수익 상품을, 수익은 낮지만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1, 2년 짧은 만기에 A급 이상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을 택하면 됩니다. 다만 운용자산 리스크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 받는 증권사 상품들이기 때문에 파산 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도 해지할 경우는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벤처기업 투자 등이 가능해지고 장기 투자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단기 자금 운용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내년 중에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가 요구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었는데 구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던가요? 구 부총리는 돈을 조달에 담을 기금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운용체계 등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기재부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재원관리와 미국 측 사업 선정 과정에 의견을 내는 등 기금이 손실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국유재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매각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다음 달 초에서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패키지로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그동안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집 앞 어느 은행 창구에서도 이 거래하는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또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은행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령층에겐 특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전북은행을 주거래로 쓰는 박미숙 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신한은행을 찾았습니다. 제가 우리카드에서 잔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한
은행에서 우리 카드로 보내려고 하는데 전북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볼 수가 있나요, 여기서도? 전북은행은 여기 주변에 지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오늘부터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가입하시면 전북은행 계좌 조회도 되고 이체도 가능하시거든요. 집 앞 은행 지점 어디서든 11개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이 오늘부터 은행 창구에서도 되는 겁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한은행 고객이 아닌데 신한은행에서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해서 따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조회는 정기 예적금 계좌까지 할 수 있고 이체는 수시 입출금 계좌에 한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은행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 그때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경쟁도 하시는 것 같고 디지털 혁신도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웠던 고령층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 가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대규모 투자 손실을 일으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 과징금 기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모호했던 과징금 산정 원칙이 거래 금액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과징금 산출 시 매기는 부과 기준율도 달라지는데요. 기준율이 숫자에서 범위로 바뀌었고 최저가 기존 50%에서 1%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부당이득에 따라 가중하거나 금융사의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감경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대신 최대 조정폭은 75%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 ELS 사태 과징금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홍콩 ELS 과징금에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인 최대 8조 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대성 정도는 고의 위반 여부, 수단의 부당성, 부당이득 규모, 또 투자자 피해 규모, 시장 영향 등에 따라 매겨지는데요. 이번 사태가 중대하다라고 본다면 부과 기준율 30%가 매겨져 2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 수입이 1,800억 원으로 판매 원금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불완전 판매 소송에서 은행이 이기는 사례가 나왔다는 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은행권의 자율배상 조치 등이 반영돼 최대 75%까지 감경되면 과징금은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희망이 섞인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금융사의 징계 수위 사전 통지도 안 된 만큼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1분기는 돼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11호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분양 전환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아파트형 사업장이 이달 말 의무임대 만기를 앞두고 결국 임대 기간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편한 세상 테라스 위례입니다. 360세대 규모로 보증금은 4억 원대, 월 임대료는 4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90%로 책정됐습니다. 2015년 뉴스테이 도입 당시 첫 아파트형 모델로 주목받은 이 단지는 오는 29일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원래대로라면 분양 전환을 거쳐 사업을 청산해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민간 사업자인 DLENC는 임대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크게 올라 대출 없이 분양받기 어렵고 현재 대출 자체가 막혀 있어 연장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곳과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에 묶이면서 임차인의 분양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8년 전 또는 10년 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기존의 수분현재 임차인들은 너무 값이 올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분양을 받냐, 가격을 떨어뜨려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행사들과
임차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허그 측은 아직 공식 결정은 없다며 만기 시점까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결론에 따라 기금융자 대환이나 기존 대출 연장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이 임대 연장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만기를 앞둔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에도 직접적인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위례 사례처럼 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 민간임대 물량은 앞으로 5년 동안 4만 가구에 달합니다. 당초 분양가가 오르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정부의 유인책을 믿고 참여한 이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윤재 기자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불리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분양 전환을 전제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당장 내년 임대 기간이 만료돼 분양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물량은 11,000여 가구, 2030년까지 4만여 가구입니다. 이 편한 세상 테라스 위례는 아파트형 뉴스테이 중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첫 단지로 후속 사업장들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분양 전환해 묶인 자금을 회수하고 최종적인 투자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테이가 시작될 초기에도 건설사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전환이 연기된다는 것은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회수가 지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도 타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설계할 당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점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만 두고 분양 전환 가격과 분양 대상자,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워 인기 지역의 주거 안정을 꾀했던 뉴스테이 사업조차 정부의 10.15 대책 유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줄이고 이 사회 초년생들의 사회 진출 장벽도 높아져만 가고 있죠. 반면에 유명한 중소기업들은 쓸만한 인재 찾기가 어려워서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청년 구직자들과 우수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 박람회가 열려서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 현장을 유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의 한 전시장. 바깥의 찬 공기와 달리 안에선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시 추천 우수 기업부터 코스닥 상장사, 지역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까지 취업 준비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고 싶어서 왔었고요. 그리고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은 한번 기회 삼아서 도전해볼 기회를 얻고자.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대기업을 좀 원하면서 좀 구직하기가 힘들고 또 그러면서 전의를 상실하니까.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 속에서 청년을 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취업 박람회의 의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한 페스티벌에는 200여 개 유망 성장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IT, 그다음에 이제 연구 쪽과 연계된 제조라든지 산업 이런 쪽이 좀 가장 이번에는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엔 연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과 대출금리 우대 등이 주어져 채용을 독려합니다. 기업들이 정기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늘리는 흐름 속에서 청년들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깎이는 월 소득 기준을 현재보다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훈 기자. 네, 정광훈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매듭 지을 예정이었지만 진통을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은 올해 약 309만 원인데요.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받는 연금이 줄고
배우자와 자녀 수 등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감액 기준선을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인데 앞서 의원 발의안에선 100만 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선 200만 원 더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관계자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정 부담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쟁점인 재정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네, 연금 감액 기준선을 100만 원 더 높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933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감액 대상자들이 못 받던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지급하면 총 2,800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감액 기준선을 200만 원까지 더 높이면 필요한 재정 규모는 5년간 5,300억 원대로 더 큰 폭으로 불어나는데요. 국민연금 재원 우려를 감안하면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 OTT 구독이 늘면서 케이블 TV나 인터넷 TV 같은 유료 방송 업계 침체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역시 이용요금 설계에 더 자율성을 보장한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의 월 이용료도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내 유료 방송들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최소 채널 상품이나 인터넷, 유선전화 등 여러 서비스와 결합한 결합 상품 구성 시 정부로부터 요금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월 6,600원에, SK 브로드밴드는 월 7,700원에 최소 채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108개 채널, 60개 채널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용자 보호가 규제 목적이지만 요금제 설계에 별도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OTT와 비교하면 유료 방송이 더 불리한 지점입니다. 워낙에 지금 채널을 많이 안 보고 보는 채널들만 보니까 뭔가 유연성 있게 더 상품 구성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각각 채널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유료 방송업계 희망퇴직이 잇따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자 최근 국회에서는 유료 방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 채널 상품 및 통신 결합 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소비자는 선호 채널 위주로 채널 수는 줄이고 가격도 낮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료 방송과 OTT, VOS 등 조합으로 상품 구성도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를 너네들이 할 수 있게 해줘 볼 테니 이제 자생해봐라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국내 유료 방송이 이미 추세적인 하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주에 나올 올 상반기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역시 3개 반기 연속으로 감소세가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국내 OTT 시장 3위 업체인 티빙이 웨이브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까지 연합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만료되는 국내 프로야구 중계권도 지켜내면서 가입자 유치, 청신호가 커졌는데요. 향후 OTT 판도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공개된 복수극 드라마 조각도시입니다. 조각도시는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로 월 9,900원 이용권을 구매해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티빙이 웨이브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와 손을 잡으면서 월 2만 원대 요금으로 새 플랫폼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상품을 구독할 경우 약 40% 저렴한 가격으로 티빙이 보유한 K 콘텐츠와 국내 프로야구, 디즈니 플러스의 디즈니와 픽사, 마블 등 글로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미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비용을 조금 더 내고 다른 플랫폼에 있던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는 거면 충분히 구독하게 될 것 같아요. 티빙, 넷플릭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2배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그렇게 3개를 같이 쓸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티빙은 2027년 이후에도 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하며 가입자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중계권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티빙에게 기존 어떤 유저들도 계속 유지시키면서 또 신규 가입자들을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차별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2위 쿠팡 플레이가 로켓 배송이 포함된 와우 멤버십으로 결합된 데다 프리미어 리그와 미국 프로농구 중계 등 스포츠 특화 전략으로 맞서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커피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커피 원두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내수부진에다가 요즘 같은 고환율 속에 이 커피 업계는 소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부터 네덜란드, 이집트까지 해외 현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카페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g씩 조금씩 사고 있고 이제 좀 더 보면서 맛보면서 살려고. 커피를 좋아해서 취미로 하고 있긴 한데 여기 오니까 창업도 괜찮을 것 같고. 세계 35개국 3,900여 개 커피 관련 브랜드들이 모인 국내 최대 커피 축제가 열렸습니다. 기업과 전문가, 소비자까지 모두가 최신 트렌드와 문화를 나누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자리이자 자유롭게 시너지를 만들어 가시면서 상출 상담을 진행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1인당 1년에 마시는 커피는 405잔, 하루 평균 한 잔 이상 마실 정도로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카페 수도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는 다운사이징 시장이 되면서 B2C 시장에서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고환율 시대가 정착화되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달러를 직접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더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할리스가 일본 매장을 확대하는 데 이어 투썸플레이스와 더벤티는 내년 미국 진출을 앞두는 등 내수와 환율 리스크에 업계의 생존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로 회복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 한낮엔 12도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엔 쌀쌀해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크게 확대될 수 있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 1도, 춘천 영하 3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수원 13도, 춘천 1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광주 13도, 부산 1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3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